유해진, 손현주, 보아, 장혁, 김선아, 고창석, 마동석. 모두가 알만한 이분들은 함께 모여 사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사모임의 이름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멤버들이 조직한 모임의 이름은 낯가림입니다. 이분들이 낯가림이 심한 분들이었다니 의외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배우 엄태구 씨, 허성태 씨도 평소에 낯가림이 아주 심하고 목소리까지 아주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들 중에는 자신이 낯가림이 너무 심하다고 고백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낯가림이 심한 분들이 연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숨소리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관찰력에 있다고 합니다. 낯가림이 심한 사람일수록 관찰력이 유난히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찰력 하나만 잘 활용하면 유명한 배우들처럼 우리도 낯가림을 생존 무기, 사회생활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낯가리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관찰인데요. 낯가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관찰자의 시선은 낯가림쟁이가 성공하는데 바탕이 되고 도구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책틈에서 소개하는 책은 이 낯가림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고 부침성까지 있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절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자신감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가장 좋은 성격일까요? 혹시 이런 성격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강요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속상한 적이 많았다면 낯가림이 무기다라는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낯을 가리는 내성적인 성격이 오히려 훨씬 장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달리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조용한 관찰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처한 상황,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낯가림이 아주 심한 사람이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함께 했다고 했을 때 낯가림 때문에 얼굴을 숙이고 구석에서 열심히 고기만 구워주고 있기보다는 틈틈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주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자의 시선을 갖는다면 그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해져 업무에서도 적절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의 방법을 통해 낯가림을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법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얘기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 관심과 관찰에서 해답을 찾아 상대방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저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처음 만난 사람과는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부끄러움이 남들보다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저는 낯을 가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낯가림이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무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낯가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낯가림은 원래 어린아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멀리할 경우에 쓰는 말인데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보통 스스로 낯가림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가림이 심하다고 해서 소통 능력도 꼭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낯가림이 심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은 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 보통 수준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대에게는 무모하게 접근하지 않고 신중하게 다가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낯을 가리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휘젓지 않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죠. 아무리 말솜씨가 좋다고 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무엇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낯을 가리는 사람은 화술은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도 배려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세요? 타고난 낯가림쟁이입니까? 아니면 낯가림쟁이와 비슷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낯을 가리는 이유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부끄럽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낯을 가리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낯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첫 번째, 타인에게 바보로 여겨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첫 번째라면 유사 낯가림쟁이, 그리고 두 번째라면 타고난 낯가림쟁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낯가림쟁이는 타인과 만날 때 내 언행 때문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천성적인 낯가림쟁이는 타인과 만날 때 내 언행 때문에 상대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어떤 기분을 느낄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낯가림쟁이는 자신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경우고요. 천성적인 낯가림쟁이는 상대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유사 낯가림쟁이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은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역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의 낯가림쟁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불만과 스트레스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주위를 모두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은 성격상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미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폭발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외부로 향하면 최악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내부로 향하는 사람은 자해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차분하고 얌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상황은 자기 주장을 못 내세웠던 스트레스를 아슬아슬할 때까지 쌓아두고 있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제어를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태는 특히 천성적으로 낯가림이 심한 사람한테 가장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남이 말하는 대로만 또는 당하기만 하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바꿔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인생과 작별을 해야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는 유치원을 옮긴 당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어? 왜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해? 야, 말 좀 해보라고. 낯을 가렸던 저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달아 질문을 받자 꽤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질문에 대답을 해도 다른 사람의 질문은 뒷전이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염려가 돼 어떤 질문에도 먼저 대답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 곧이어 다른 아이들이 이 녀석은 정말 인형 아니야? 밀면 넘어지겠는데? 하면서 놀리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난폭하게 밀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저를 넘어뜨리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인 방어 본능으로 저는 제게 처음 손을 내민 남자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순간 손가락을 물린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저를 둘러싸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화가 나면 무서운 아이라는 이미지로 통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치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제게 물린 아이의 집에 사과하러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 마음에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낯을 가려도 처음 보여준 행동에 의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휩쓸리지 않고 한 수 위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물어버리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이때 저의 행동은 절대로 좋은 반격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낯을 가린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남이 말하는 대로 당하고만 산다면 그 앞날은 스트레스로 가득 찰 뿐 행복을 손에 넣는 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원한다면 상대를 무는 대신에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센서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낯가림 센서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특수한 센서가 발달한 것일까요? 먼저 낯을 가리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듣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아웃풋을 내보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주변 상황을 지그시 냉정하게 관찰해 인풋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력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상태, 숨결과 말투는 물론 손짓, 발짓, 사소한 눈길의 움직임, 그리고 독특한 버릇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낯가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 있어 자연스럽게 관찰을 합니다. 그 때문에 낯을 가리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타인의 마음 깊은 곳의 심리나 어떤 모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센서가 갈고 닦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는 하늘에서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또한 초식동물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는 센서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낯가리는 당사자는 철이 들 무렵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좋은 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센서는 필요 없는 노이즈까지 습득하는 경우가 많죠. 대수롭지 않게 가벼운 이야기를 즐기는 자리에서도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피곤해하고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한 낯가림 센서는 활용하기에 따라 뛰어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센서 기능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억지로 서투른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갈고 닦으면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당하고만 살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말재주로는 겨루는 게 불가능한 상대와도 겨룰 수가 있게 됩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예민한 센서의 능숙한 사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살펴볼까요? 낯을 가리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읽는 비법 첫 번째. 사람을 잘 관찰하면 90%는 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고 싶다면 전철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훈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할 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찰하는 상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 상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센서의 스위치를 켜도 감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관찰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 대번에 경계심을 보이고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을 관찰하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타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는 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것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낯을 가리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꿔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빌려온 고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려온 고양이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긴장해 평소와는 아주 다르게 얌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의 고양이를 보면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기척을 숨긴 채 귀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에 흠칫흠칫 눈길을 줍니다. 고양이나 호랑이, 표범 등의 고양이과의 동물은 포유류 중에서도 청각이 유난히 뛰어나 소리의 발신처가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하게 구분해서 듣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이 그 정도로 민감한 건 도망가는 속도가 빠른 작은 동물을 쫓을 때 청각을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고양이과의 동물에게 있어서 듣는 것은 사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고양이에 비유하지 않더라도 결국 경청과 관찰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기본이 됩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재빠르게 이 경청과 관찰로 주위의 인간관계나 됨됨이를 파악한다면 공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주변 사람들을 항상 관찰하고 있다 보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특기나 약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특징을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포지셔닝 맵이 생기거나 전체를 내려다보는 감각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역이나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상황을 전체적인 시선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낯가리는 사람들은 의외로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데 서툴더라도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 주위 사람의 힘을 빌려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말이 줄지어 서 있는 체스판에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사람들의 상관관계를 체스판 위에 흩어져 있는 말에 견주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뇌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킹입니다. 우리가 뇌 속에 포지시킨 배지도에서 당신 자신이 주인공 킹이 돼 다른 말들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퀸과 비숍, 나이트, 룩, 폰과 같이 특징도 능력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의 편이 돼 방어 역할을 해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노리거나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의 킹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줄지 또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고 어떤 사람을 이용하면 그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폰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직하게 열심히 하니 소중하게 여기자. 나이트는 좋은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에게 한 소리를 들으면 바로 기가 꺾이니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지만 퀸이 말하는 것은 들으니 먼저 퀸에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특성을 이해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은 조리 있는 말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서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말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정확히 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읽고 상대방의 킹에게 접근하고 체크메이트로 몰고 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절대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을 교활하게 이용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방법은 목적한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낯을 가리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말싸움을 하거나 상대를 말로 이기려 하는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술일 뿐입니다.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봐야 되는 이유는 타인을 제치고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주변으로는 상대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인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낯가림쟁이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막상 말을 시작하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자칫 부족한 이야기거리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화제라면 좋겠지만 웃음을 얻으려고 타인을 소재로 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분위기를 푸는 가벼운 농담이나 개그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경험입니다.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가령 그 장소에서는 멋쩍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매우 언짢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을 소재로 이용해 그 사람의 부끄러운 실패담 등을 코믹하게 떠드는 일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이 여성의 연령과 외모, 결혼, 출산 등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경우입니다. 남성은 남들을 웃겼다고 기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은 속으로는 이것은 성희롱이 아닐까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일수록 적당한 정도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해 무심코 실언을 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연기 모드가 가끔은 필요하다. 배우들 중에는 밝고 활달해 보이거나 또 누구와도 격이 없이 지낼 만큼 부침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말이 없고 낯을 가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저렇게 낯가림이 심한데 어떻게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낯가림이 심한 사람일수록 배우의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낯을 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만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역할을 연기하는 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가도 극중 인물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억제하고 있던 걸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주변이 없어도 확실한 대본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막힘없이 술술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배우가 되는 스위치를 켭니다. 스위치를 켜면 연기 모드가 돼 본래의 자신에서 배역의 인물로 캐릭터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낯가림쟁이라면 이런 연기 모드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극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라는 스위치를 켜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연기 모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연기 모드는 낯가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면 꼭 필요한 순간에는 유용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평화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까?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상대도 자신도 최대한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낯가림이 심하다는 건 가족이나 학교, 회사, 취미 활동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확실한 것만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이기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회생활의 달인이란 재촉하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의 작동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힘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방향을 찾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입니다.